자, 이번 시간에는 효모를 이용한 세포호흡 실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효모라는 생명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듯이요, 특징이 단세포 생명체였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 효모가 또 서식하는 환경이 이놈은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놈이고요. 액체 상태인 실제 물속에서 서식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효모를 물속에 넣어놓고 실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포호흡 관련 실험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배경 지식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효모의 세포호흡 결과를 아셔야 되겠죠. 이미 전 시간에 다뤘고요. 효모는 두 가지 세포호흡을 다 합니다. 즉 유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에 쓰이는 물질이 3대 영양소 중에서 기본 단위인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 종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서 단당류 중에서 포도당이 바로 세포호흡에 직접 활용되는 물질이고요. 이걸 유산소호흡 시켰냐 무산소호흡 시켰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 차이가 생겼었고요. 무산소호흡 같은 경우는 불완전 분해이기 때문에 이때 에탄올하고 이산화탄소가 무슨 산물이었다? 그렇죠? 중간 산물이었죠. 유산소호흡이든 무산소호흡이든 목적은 똑같습니다. 즉 ATP를 만드는 건데, 최종 분해 산물이냐 중간 산물이냐의 차이죠. 그런데 유산소호흡이든 무산소호흡이든 특이하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둘 다 발생을 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젖산균에 의한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중간 산물로 젖산만 만들어지는 거지 절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요. 그럼 효모가 세포호흡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물질이 포도당인데, 이게 얘한테 포도당이 아니라 설탕을 공급시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냐. 자, 설탕은 1단원에서 다뤘듯이요,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무슨 류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2당류에 들어가죠. 2당류는 단당류 2개가 결합된 물질이고, 단당류를 우리가 총 5가지를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서 6탄당 3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당, 그 다음 과당, 그 다음 갈락토스가 있고요. 그럼 설탕 같은 경우는 포도당하고 그 다음 과당이 결합된 2당류 종류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설탕만 공급시키면 효모가 세포호흡을 할 수 있냐? 세포호흡이 가능합니다. 단 세포호흡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포도당이죠. 설탕을 직접 세포호흡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탕에 있는 포도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설탕을 분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뜯어가지고 세포호흡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 과정은 분명히 분해는 분해죠. 분해니까 설탕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빠져나올 거고요. 당연히 화학 에너지겠죠, 최초에는. 근데 설탕이 분해되는 과정은 세포호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화학 에너지는 ATP에 담기지 않고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냥 방출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당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 포도당을 전부 다 소비를 시켜버린다 가정을 하면 결국 뭐만 남게 되죠? 그렇죠, 과당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과당도 단당류고, 그러면 세포호흡이 중단되냐가 아니라 이 과당이라는 단당류를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전환시켜서 또 세포호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당류 중에 또 하나가 갈락토스가 있죠. 갈락토스만 공급했다 가정을 하면 이 효모는 이 갈락토스를 뭘로 전환시켜서, 그렇죠,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세포호흡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효모한테 이와 같은 식으로 포도당을 주냐, 설탕을 주냐, 과당을 주냐, 갈락토스를 주냐, 어떤 물질을 줬을 때 세포호흡 효율성이 가장 높겠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포도당 자체가 세포호흡에 직접 활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직접 줬을 때가 세포호흡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나머지 물질들은 이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물질들을 세포호흡으로 쓰려면 결과적으로 다 포도당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시키든 분해를 시키든 이렇게 공급시켜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공급시키게 되면 세포호흡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이제 상온에서 물과의 용해도를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온이란 의미는 어떤 온도인데요. 보통 우리 평상시 온도거든요. 그럼 평상시 온도도 계속 달라지겠죠. 이때 상온은 대략 몇 도씨를 의미하냐면 20도씨를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실험 과정도 높은 온도가 아니고 낮은 온도도 아닌 상온에서 실험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입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이때 물질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 상태냐 물어보는 거죠. 이때 물은 상온에서 당연히 액체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 물에다가 어떤 용질을 녹였을 때 그 용질이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느냐, 이 용해도의 정도를 특정 물질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당류하고 단당류입니다. 1학기 때 다뤘다시피 이당류하고 단당류는 물에 기가 막히게 잘 녹죠. 여러분들 설탕 같은 경우는 물에 한번 녹여본 적 있으시죠?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는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 같은 경우도 물에 기가 막히게 잘 녹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술 중에서 맥주의 에탄올 함량을 보면 대략 7%거든요. 물에다가 에탄올을 녹였다는 얘기입니다. 에탄올이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아예 녹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물에 잘 녹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소량은 녹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OH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자, KOH는 뭐 화학 시간에 다뤘겠지만 이름이 수산화칼륨이다 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 수산화칼륨도 물에 굉장히 잘 녹고요. 됐죠? 특히 수산화칼륨을 물에다가 녹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액을 뭐라 표현하냐면 수산화칼륨 수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물에 아주 잘 녹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상온에서 물하고 이산화탄소의 물질의 상태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앞에서 다뤘듯이 물은 상온에서 상태가 액체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또 다 알겠지만 이놈은 상온에서 기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상온에서 액체인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됐죠?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됐죠?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 분자하고 이산화탄소 분자가 잘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놈들이 잘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 분자하고 이산화탄소 분자가 서로 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로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 두 분자가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물 분자도 이산화탄소를 밀어내고 이산화탄소도 물을 서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어떤 비커에다가 물을 담았고요. 그 다음 현재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이산화탄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산화탄소를 이와 같은 식으로 물에다가 녹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 주변에 물 분자가 있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들이 이 물 속에서 지들끼리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끼리 뭉치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뭉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을 사방으로 또 밀어내게 됩니다. 그럼 물 분자가 서서히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서서히 밀려나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상태가 기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있는 안쪽은 물 분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이산화탄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인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기체 상태의 공간을 그렇죠, 기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포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의 물에다가 물에 잘 녹지 못하는 기체 분자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기포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포는 물보다 밀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가라앉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다시 대기 중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현재 물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온 것들이 100% 다 빠져나간 게 아니죠.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일부 이산화탄소 분자가 물 속에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지 못하지만 아예 녹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자, 방금 실험은 위에를 밀폐시키지 않은 실험이고요. 동일한 실험을 밀폐를 시켜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비커에다가 물을 채웠고요.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이놈을 밀폐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이산화탄소들이 뭉치면서 기포가 만들어질 거고요. 기포가 밀도 차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기포가 올라오게 되면 이산화탄소들이 올라오면서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을 사방으로 밀어내겠죠?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되게 되고요. 그럼 물 분자들이 밀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처럼 방금처럼 이렇게 물 분자가 내려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물 분자들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계속 밀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위에 기체의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원래 물에 잘 녹지 못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물에다가 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에 잘 녹지 못하는 분자를 물에 녹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할 거고요. 앞에서 살짝 나왔던 물질 중에서 수산화칼륨이죠. 바로 수산화칼륨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수산화칼륨을 집어넣게 되면 이 수산화칼륨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요. 이 수산화칼륨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기가 막히게 녹게 만들어줍니다. 수산화칼륨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물 분자를 밀어내는 분자들이 없잖아요. 그 물 분자가 다시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수면의 높이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칼륨의 역할은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물에 잘 녹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또 다른 말로 방금 적어뒀듯이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100% 흡수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 효과가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본격적인 실험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